박진우는 23살에 충청도 시골 출신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큰 키에 노동으로 다져진 까무잡잡하고 단단한 체격. 웃을 때 반달이 되는 호꺼풀 눈을 가졌지만 말이 없는 편이었다. 진우에게서는 험한 노동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순박하고 믿음직한 분위기가 풍겼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배낭,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곤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 김영철의 가족분이었다. 진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외삼촌 댁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외삼촌의 집은 큰 길가에 위치한 3층짜리 번듯한 단독주택이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철제 대문, 발코니에서 붉게 타오르며 흔들리는 능소와 덩굴은 마치 낯선 이를 자신들만의 세계로 환영하는 듯했다. 올해 쉰을 넘긴 외삼촌은 한때 유능하기로 이름난 건설 엔지니어였지만 전립선 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몸은 야위었고 혈색도 좋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마저 느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외숙모인 최서연은 남편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어렸고 다시 찾아온 청춘처럼 원숙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희고 고운 피부, 풍만한 몸매,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힐끗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여자였고 특히 목이 깊게 파인 관능적인 옷을 입었을 때 더욱 그랬다. 진우는 그녀를 외숙모라 불렀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 신세를 지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 진우는 조용히 지냈다. 낮에는 지인의 소개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녁에 돌아오면 분주하게 외숙모를 도와 집을 청소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수리했다. 최서연은 진우가 불평 한마디 없이 계단을 닦거나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3층까지 옮기는 것을 볼 때마다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짓곤 했다. 하지만 그 3층 집의 고요함 속에서 이름 모를 어떤 감정들, 불분명한 시선들, 그리고 모호한 생각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최서연이 문득 불렀다. 진우야, 저녁에 시간 있니? 내 방 천장 선풍기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서 밤에 잠을 설쳐서 말이야. 진우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식사 마치고 올라가 볼게요. 그날 외숙모의 눈빛에 무언가 아주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때 당당했던 남편이 병으로 약해져 가는 동안 아내인 최서연은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를 보내고 있었다. 40대 초반에도 그녀는 여전히 희고 고운 피부, 적당히 잘록한 허리와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풍만한 가슴을 유지하고 있었다.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일단 풀기만 하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인으로 변했다. 화려한 화장이나 꾸밈이 아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의 성숙하고 고혹적인 매력,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매력이었다. 진우가 온 후로 집안은 활기가 도는 것 같았다. 외숙모는 젊은 청년의 존재가 집에 남자의 온기를 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거친 공사장 인부들과 달리 그는 말이 적고 눈빛이 부드러웠으며 자주 웃었다. 희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는 그 순박한 웃음은 때때로 이유 모를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옥상으로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어느 오후 민소매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얇은 천 너머로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모든 것이 예고 없이 외숙모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진우를 평소보다 더 오래 쳐다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의 목소리도 더 부드럽고 달콤해졌다. 하루는 진우가 싱크대 아래 배수관을 고치려고 몸을 숙였을 때 헐렁한 바지가 내려가 단단한 허리선이 드러났다. 외숙모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마치 꿈에 빠질 뻔한 자신에게 놀란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침실에서 외삼촌은 약을 먹고 곤히 잠든 채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다. 외숙모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누군가에게 만져진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 의무가 아닌 순수한 갈망으로. 조용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 앞에 커피를 놓아주며 외숙모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야,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방 천장 선풍기가 계속 삐걱거려서. 이따 식사하고 시간 괜찮으면 좀 봐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부드러웠고 눈길은 진우의 얼굴을 스쳐 그의 단단한 어깨에서 잠시 머물렀다. 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숙모.
제가 봐드릴게요. 외숙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잊혔던 마음의 불시위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3층 집은 여느 때처럼 고요함에 잠겼다. 외삼촌은 서류 뭉치를 들고 습관처럼 3층 서재로 올라갔다. 그는 예전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아내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이거나 매일 밤 아내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단순한 회피일지도 몰랐다. 최서연은 주방을 정리하고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은 뒤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밤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현관 밖에서 보물처럼 아끼는 낡은 오토바이를 닦고 있었다. 외숙모가 현관으로 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올라와서 선풍기 좀 봐주렴. 밤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서 진우가 돌아보자 노란 불빛이 그의 그을린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올라갈게요. 2층 부부의 침실은 넓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성숙한 여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매혹적이면서도 친숙한 향기였다. 최서연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옅은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천이 몸의 곡선을 감싸며 희미한 조명 아래 반쯤 가려진 커튼처럼 실루엣을 드러냈다. 깊게 파인 옷깃은 가녀린 쇄골과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봉긋한 가슴을 드러냈다. 진우는 순간 얼굴이 붉어져 살짝 고개를 숙였다. 선풍기가 어디에 있나요? 저기 침대 바로 위에. 외숙모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은밀하게 진우를 훑었다. 진우는 의자를 끌어와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그는 몸을 뻗어나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고 단단한 손은 선풍기 축을 더듬었다. 방구석의 스탠드 조명이 비스듬히 그의 단단한 등과 얇은 옷 위로 드러난 힘줄을 비췄다. 땀방울이 작은 시냇물처럼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외숙모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네, 나사가 헐거워졌었나 봐요. 다시 꽉 조였어요. 진우가 말하며 내려오려 했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의자가 살짝 흔들리며 몸이 휘청했다. 반사적으로 외숙모가 그를 받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진우의 허리에 닿았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그의 건강한 몸에 닿는 짧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다. 진우는 외숙모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를 맡았다. 은은하지만 잊을 수 없는 묘한 향기였다. 외숙모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갈망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것이 섞여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벼락이 내리친 것 같았다. 외숙모가 한 걸음 물러서며 황급히 돌아섰다. 다 됐으면 이제 방에 가서 쉬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붉어진 뺨을 가렸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다. 네, 외숙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심장은 여전히 축제 때의 북처럼 쿵쾅거렸다. 닫힌 문 뒤에서 최서연은 문에 기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무심코 스친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결핍에 시달리던 한 여인의 심장은 세차게 흔들리기에 충분했다.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손길이 과연 붉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시작이 될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마음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위험한 정원이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3층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사이에는 반박자씩 어긋나는 심장 박동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애써 평범한 척했지만 본능은 쉽게 속일 수 없었다. 최서연은 진우에게 더 자주 웃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했던 안부 질문들이 점점 미묘해졌다. 진우야, 시골에 여자친구 있니? 키가 커서 좋아하는 여자애들 많겠다. 오늘 저녁에 바빠? 옥상에서 뭘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애매한 질문들 스치듯 마주쳤다가 황급히 피하는 시선들. 하지만 피할수록 더욱 끌렸다. 한 번은 진우가 2층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최서연이 마당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진우가 팔을 높이 들자 셔츠가 배꼽 위로 말려 올라갔고 단단한 등이 오후의 햇살 아래 땀으로 반짝였다. 그 모습은 마치 가득 찬 갈망의 표면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 같았다. 그날 밤
외숙모는 뒤척였다. 외삼촌은 여전히 벽을 향해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음식 사진, 꽃 사진, 인터넷 동영상들을 넘겨봤지만 마음은 자꾸만 오후에 보았던 진우의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의 머리카락에 반사되던 햇살은 마치 자신이 놓쳐버린 청춘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진우 역시 거리를 두려 했었지만 외숙모가 옆을 지나갈 때마다 풍겨오는 그 여인의 향기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번은 외숙모가 좁은 복도에서 일부러 진우의 등 뒤로 바싹 붙어 걸었다. 그녀의 손이 무심코 그의 팔꿈치에 스쳤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진우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잡념을 잊기 위해 공사장 일에 집중하려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매일 밤 1층의 작은 방에 누워 계단을 오르는 외숙모의 발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은 다시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 집은 유혹으로 가득한 정원이 되어버렸다. 겉은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진우는 외숙모의 시선을 느꼈다. 그가 무심코 거실을 지날 때, 외숙모가 물잔을 건네며 필요 이상으로 손을 오래 잡고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순진한 조카가 아니었고, 외숙모 역시 처음 만났을 때의 점잖은 외숙모가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외삼촌이 현장에 나간 사이 최서연은 소파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진우를 불렀다. 진우야,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줄래? 그가 망설이며 다가갔다. 외숙모의 눈빛은 이상했다.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위험했다. 이제 모든 말 한마디는 위태로운 절벽을 딛는 발걸음과도 같았다. 갈증에 시달리던 여인 최서연은 과연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벼랑 끝에서 멈출 것인가. 그 후 며칠 동안 최서연은 진우에게 평범하게 대하려 했었다. 여전히 안부를 묻고 가볍게 웃어 보이고 이웃들 눈에는 단정한 외숙모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자신이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몸속에서 맹수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매일 밤 점점 야위고 무력해져가는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그녀는 자신이 말라가는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없었던 포옹 밤의 숨소리는 차가운 침묵일 뿐이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진우는 금기처럼 자꾸만 떠올랐다. 금지될수록 더욱 타올랐다. 두려웠지만 억눌린 감정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그녀는 골목 끝에 사는 아내와 사별한 강 씨를 마주쳤다. 그는 대리운전을 하는 남자로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체격, 늘 웃는 입과 달리 눈빛은 능글맞았다. 동네 사람들은 외로운 여자라면 누구든 강 씨가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수군거렸다. 외숙모는 그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가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그날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옷이 흠뻑 젖었고 얇은 상의가 등에 달라붙었다. 강 씨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턱짓으로 말했다. 다 젖었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피해요. 그러다 감기 걸려. 외숙모는 망설였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 발을 내디뎠다. 마치 곧 실족할 사람이 비만 피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듯. 작고 허름한 단칸방. 노란 불빛이 희미했고 독한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 씨가 그녀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었다. 자, 외숙모는 용기를 내듯 단숨에 마셨다. 두서없는 대화가 시작되었고 강 씨의 눈빛은 노골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외숙모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번의 접촉, 그리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축축한 단칸방,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수년간 규율과 가정의 틀 안에서 살아온 여인 최서연은 마지막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본능 때문에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잦아들었을 때 강 씨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후로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외삼촌이 출근하고 진우가 돌아오지 않은 텅 빈 오후, 그녀는 약에 취한 중독자처럼 강 씨의 집을 몰래 드나들었다. 매번의 만남은 마치 삶의 틈새를 파고드는 유령처럼 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강 씨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를 그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죄의 문은 한번 열리면 하나의 길로만 이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오후였다. 공기는 3층 집 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외삼촌은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갔고 최서연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폭염 때문에 반나절 일을 쉬게 되었다. 그는 마당에서 오토바이 체인에 기름을 치며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여느 때처럼 고요하던 집에 작은 소리가 울렸다. 집 뒤편에서 철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진우는 이내 멈칫했다. 뒷문이라니. 이 시간에 뒷문으로 들어올 사람은 이 집의 구조를 아주 잘 아는 사람뿐이었다. 진우는 호기심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둔 낡은 나무 창문이 있었다. 그가 창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좁고 어두운 부엌, 둥근 전등 불빛, 아래 두 개의 몸이 거의 하나처럼 붙어 있었다. 최서연. 그의 눈에 항상 단아하고 조심스러웠던 외숙모가 부엌 조리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으며 두 손은 마치 서 있기 힘든 듯 조리대를 꽉 붙잡고 떨고 있었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강 씨였다. 그는 외숙모를 거칠게 껴안고 있었고 그의 능숙하고 햇볕에 그을린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독한 술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진우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밀함이 아닌 노골적인, 감정이 아닌 본능적인 광경이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났다. 충격, 고통,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동경하고 매력을 느꼈던 외숙모가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남편의 부엌에서 낯선 남자에게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며 달려들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눈을 뗄 수 없는 마음이 공존했다. 진우의 시선은 다른 남자의 손에 안긴 외숙모의 부드러운 몸,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한 표정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가느다란 신음소리는 그의 마음에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잠시 후 강 씨는 바지 지퍼를 올리고 경계하며 주위를 살핀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남긴 채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최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옷을 여몄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쌍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진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으로 나와 다시 오토바이 앞에 앉아 체인을 닫기 시작했다. 최서연이 집 안에서 나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외숙모, 부엌에서 뭘 하셨기에 이렇게 향기로워요? 이 향수 냄새, 낯선데요. 진우는 낯선데요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다.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 운명적인 오후 이후 진우는 더 이상 최서연이 알던 순박한 시골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위험한 이해심과 아직 터져나오지 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외삼촌은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반찬을 집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서연이 당신 음식 솜씨가 더 좋아졌어. 진우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가?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느릿하게 말했다. 외숙모께서 요즘 영감을 많이 얻으시나 봐요, 외삼촌. 최서연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칫했고 집으려던 생선 조각이 다시 그릇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떠보는 듯 했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다. 외숙모, 요즘 향이 참 좋으세요. 지난번에 맡았던 향수 냄새, 그날 뒷 부엌에서 나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진우는 밥그릇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외삼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서연은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진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음식을 집고 별 의미 없는 말을 던졌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외숙모를 가시방석에 앉히는 듯한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오늘 고기 요리 정말 잘하셨네요. 보기만 해도 알겠어요. 솜씨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외숙모께서 따로 식당 차리시면 중독되는 사람 많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피부 위를 스치는 칼날 같았다. 깊이 배지는 않지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날 밤 침실에서 최서연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신이 그의 소나기에 잡혔다는 것도 알았다. 두려웠다. 진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다. 가엾은 남편 김영철은 여전히 아내를 정숙한 현모양처로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 경멸과 고통이 담긴 다른 눈빛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사흘 밤낮으로 그녀는 눈을 붙이지 못했다. 진우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하루 종일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지냈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눈밑은 검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진우가 다가와 옆에 섰다. 외숙모,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잠을 못 주무세요? 아니면 마음에 찔리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최서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젖은 옷을 쥔 손이 떨렸다. 진우는 돌아서서 천천히 걷다가 잠시 멈췄다.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다. 뒷문, 단속 잘하셔야겠어요, 외숙모. 어떤 것들은 꼭꼭 숨겨야죠. 바람이라도 들면 남들이 다 보잖아요. 그 긴장감 넘치는 식사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최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진우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짓누르는 고문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스쳐가는 시선 하나하나가 피부에 얕게 그어진 상처처럼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시시각각 피를 흘리게 했다. 외숙모는 진우가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정오, 외삼촌이 사흘간 지방 출장을 떠났을 때 진우는 공사장에서 일찍 돌아왔다. 외숙모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우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오랫동안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 할 얘기가 있어. 진우는 말없이 벽에 기댄 채 팔짱을 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모습이 없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표정이었다. 말씀하세요, 외숙모.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데요? 외숙모는 그를 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통곡이 아닌 뺨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작은 눈물방울들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마치 붕괴의 경계선에 선 사람 같았다. 외숙모는 제발 네 외삼촌한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나쁜 여자가 되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저 너무 외로웠고 너무 결핍됐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외삼촌이 남성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나긴 세월에 대해 서로 등을 돌리고 낯선 사람처럼 지내던 차가운 밤들에 대해 남편의 동정 어린 시선에 대해 그리고 한창인 여인의 영혼 속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결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 부끄러운 줄도 알고. 이제 네 외삼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 일이 알려지면. 진우는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주 다른 최서연을 보았다. 더 이상 비밀스럽고 관능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갈망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연약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지금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조카의 손바닥 안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네가 날 미워할까봐 무서워.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진우가 다가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일어나세요, 외숙모. 저도 이제 어린애는 아니지만 고자질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외숙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말 안 할 거니?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삼촌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외숙모, 다른 사람은 속여도 양심은 못 속여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외숙모 자신도 두려우신가요? 최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크게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마치 깊은 심연에서 막 빠져나왔지만 다시 올라갈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 침묵의 거래 이후 진우와 최서연의 관계는 기묘한 회색지대로 들어섰다. 일시적인 평온인지 더 큰 폭풍의 전조인지 알 수 없었다. 외숙모는 더 규율 있게 행동하려 했었다. 더 이상 유혹적인 시선도 무심한 척하는 가벼운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평범한 척 자신을 억누를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진우 역시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가볍게 웃고 여느 때처럼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았고 침묵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그의 눈빛은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외삼촌이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전화했다. 외숙모는 간단한 저녁을 차렸고 식탁에는 그녀와 진우 단둘이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는 마치 무언가 한계를 넘어설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진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최서연은 가끔 그를 훔쳐보았다. 눈빛은 가라앉았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이다가 이내 멈췄다. 진우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할 때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등은 불을 지핀 듯 뜨거웠다. 진우야.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기다리는 듯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외숙모는 침을 삼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피하지도 연기하지도 않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강씨랑도 아니고 이렇게 더럽고 은밀하게도 아니야.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외숙모는 한숨을 내쉬고는 체념한 듯 말했다. 네가 이미 다 안다면, 내가 역겹지 않다면 네가 나 좀 도와줘. 부엌은 고요해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당황한 두 사람의 숨소리처럼 울렸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붉게 충혈된 채 갈망과 고뇌로 가득 찬 외숙모의 눈을 보며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외숙모?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으며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로웠던 한 여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더 이상 가짜로 살 자신이 없어. 너무 지쳤어.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갈망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줘. 그 말은 마지막 남은 도덕의 막을 찢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두 사람, 결코 닿아서는 안 될 두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며 너무나 잘못된 굶주림으로 서로에게 닿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계는 이미 금이 갔다. 하나의 제안, 거두지 않은 하나의 시선.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그날 정오, 비가 내렸다. 마치 사람들을 그 비밀스러운 집 안에 가두려는 듯 끈질기게 내리는 비였다. 외삼촌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3층 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선풍기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이 오직 바람 소리와 불규칙하게 뛰는 두 개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다. 최서연은 옅은 하늘색의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은 깊게 파였고 드러난 어깨는 새하얀 피부를 드러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성숙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여전히 사랑받길 갈망하는 여인의 향기였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비를 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본능, 해서는 안 된다와 하고 싶다 사이에 불균형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외숙모가 말없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가볍게 닿았다. 더 이상 이전처럼 떨리지도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오직 침묵과 한 뼘도 채되지 않는 거리만이 존재했다. 미안해. 이게 잘못된 거라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진우야, 나 정말 많이 노력했어. 속삭임이 끊어지고 흐느낌처럼 막혔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조카의 것이 아니었다. 눈앞의 여인에게서 깊은 상처를 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그가 손을 뻗어 외숙모의 어깨에 얹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숨소리와 망설이면서도 거두지 않는 손길만이 남았다. 외숙모가 진우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그의 팔 위로 뜨겁게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추워서가 아니라 항복의 의미로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공기처럼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목을 따라 드러난 어깨로 내려왔다. 외숙모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기진맥진한 두 사람이 마침내 샘을 만난 것처럼 서로를 찾았다. 그것이 금지된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피스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리고 새하얀 가슴이 드러났다.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온전한 내맡김이었다.
진우는 외숙모의 등줄기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녀의 가빠지는 숨결과 자신의 가슴에 와 닿는 거친 호흡을 느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 오직 행동과 본능,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만이 존재했다. 더 이상 조카도 외숙모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난 외롭고 연약한 두 인간이었다. 잘못되었고 죄악이었지만 그들은 그 굶주림의 끝까지 갔다. 그 운명적인 오후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한번 경계를 넘어서자 금기는 더 이상 본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우와 최서연은 자신들의 감정과 잘못의 공범이 되었다. 약속하지도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스치는 눈빛과 우연한 손길은 모두 신호가 되었다. 외삼촌이 멀리 출장 간 오후, 진우가 막 일어나 마당을 쓸던 이른 아침, 외숙모가 물을 끓이는 척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때로는 진우가 일에서 막 돌아와 땀이 마르지 않은 등을 보일 때, 외숙모가 갑자기 그의 방에 들어와 소리 없이 문을 잠글 때,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본능이었지만 이내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필요가 되었다. 서로를 만질 때마다 외숙모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차가운 결혼의 문 뒤에 스스로를 묻었던 한 여인이 이제 젊은이의 시선, 강하고 열정적인 손길에 의해 불타올랐다.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을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처럼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복도에서 외숙모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몸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 뜨거워졌다. 하지만 어떤 잘못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은 없었다. 매일 밤 진우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그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분은 내 외숙모고 외삼촌의 아내인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발코니에서 머리를 묶는 외숙모의 모습, 햇살에 가볍게 날리는 옷자락. 바람처럼 유혹적인 눈빛을 보면 모든 후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 3층 집에는 매일 폭풍처럼 커져가는 비밀이 있었다. 가엾은 남편 김영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태평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고 아내가 충실하고 현숙한 여자라고 믿었다. 반면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은 두 개의 가면을 쓴 채 살았다. 한쪽은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 다른 한쪽은 닫힌 문 뒤에서 불타오르는 모습.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면 이성은 패배하고 만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미래의 대가는 조용히 그리고 폭발을 기다리며 커져가고 있었다. 외삼촌 댁 옥상은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낮에는 빨래를 넣는 공간이었고 밤에는 3층 집에서 2층 공간이었다. 주변 기와장들보다 높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철제 난간 주위에는 능소화가 자라 자연스러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들이 소리 없이 흩날렸다. 그날 밤 외삼촌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에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다. 미래의 공범인 최서연과 진우는 집에 제3자가 없는 시간을 또다시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침실도 욕실도 익숙한 부엌도 선택하지 않았다. 최서연이 속삭였다. 옥상으로 가자. 하늘이 정말 예뻐.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외숙모의 눈빛에 이끌렸다. 그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도발적이었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듯했다. 옥상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외숙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얇은 실크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었다.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 얼굴에 윤곽을 비췄다. 매끄럽고 매혹적이며 무모했다. 진우가 뒤에 서자 외숙모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있으면 모든 것에서 벗어난 기분이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외숙모도 아닌 그냥 한 여자.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땀에 젖은 수많은 등을 스쳤던 그 손이 이제는 본능의 소용돌이 속에서 떨고 있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았다. 그들은 능소와 덩굴벽 뒤, 옥상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다. 꽃잎이 머리카락 위로 어깨 위로 드러난 등 위로 떨어졌다.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갈망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아래 길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바로 그 금지되고 위협받고 도전받는 느낌이 두 사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둘러 입을 맞추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애무했다. 옷은 겨우 들어 올려졌고 숨은 가빴으며 손은 서로를 꽉 쥐었고 입술은 가볍게 깨물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무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은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외숙모는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보았고 진우는 말없이 뒤뜰을 내려다보았다. 외숙모, 우리 너무 무모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하지만 더는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한 번이라도 진짜 나로 사는 게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것보다 나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어둠은 귀가 있고 능소하는 모든 것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미래 후 닫히는 문 뒤에 남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무서운 침묵이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땀은 말랐고 옷도 다시 입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씻어낼 수 없었다. 최서연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화장을 하거나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묻기 위해서였다. 너는 누구지? 아내인가? 외숙모인가? 아니면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밝혀지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외삼촌은 무너질 것이고 진우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쫓겨날 것이며 최서연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려 한 적도 있었다. 어느 오후 외숙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만하자. 더는 못 견디겠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네,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외숙모가 진우의 방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벤 손수건을 무심코 떨어뜨렸을 때 그는 그 향기를 맡으며 모든 약속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계단에서의 은밀한 손길, 부엌에서의 급한 시선, 몸을 숙였을 때 드러난 외숙모의 등 욕망이 다시 불타오르기엔 그것으로 충분했다. 죄책감은 깊은 화상처럼 남아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멈추게 할 만큼 아프지도 않았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닿고 싶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진우와 최서연은 서로에게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매번의 만남 후 진우는 텅 빈 눈으로 걸어 나왔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최서연은 욕실에서 울고 스스로 뺨을 때리면서도 진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죄책감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갈증은 손을 지배했다. 이성이 패배했을 때 인간은 본능으로 살고 모든 결과를 감수한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고 없이 시련이 닥칠 것이었다. 김영철은 온화한 남자였다. 거의 쉰이 다 된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칼,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밤샘 현장 작업은 그의 등을 더 굽게 했고 걸음도 느려지게 했지만 아내 최서연에 대한 그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그는 아내를 위해 커피를 타서 식탁 위에 작은 메모와 함께 놓아두었다. 커피 마시고 시장 가요? 건강 챙기고. 매일 저녁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를 보며 웃었다. 서연 씨, 오늘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최서연은 여느 때처럼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항상 시선을 피했다. 김영철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아내를 믿었고 거의 20년을 함께한 관계를 믿었으며 그 상냥한 여인이 슬프고 외로울지언정 결코 자신을 그렇게 조용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때로 믿음은 함정이 된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눕자마자 그가 아내의 손을 가만히 만졌다. 외숙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깜짝 놀랐다. 왜 그래요? 그가 아내를 보며 물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외숙모는 서둘러 등을 돌렸다. 그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다. 매일 밤 기댔던 그 등이 이제는 가슴 아플 정도로 낯설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세차를 하던 김영철은 우연히 이웃들의 대화를 들었다. 영철 씨 댁에 요즘 조카가 와 있다면서요? 잘생겼던데. 서연 씨랑 맨날 같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김영철은 조용히 관찰했다.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예의 발랐고 외숙모는 평소처럼 그에게 생선 조각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외숙모와 진우 사이의 시선은 더 이상 처음의 그것이 아니었다. 스쳤다가 피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 후에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고 조용하며 고통스러운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김영철은 여전히 웃고 출근하고 아내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온전히 순수하지 않았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미래는 더 이상 안전한 비밀 게임이 아니었다. 침묵하던 자가 한번 의심하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서연은 비 오는 오후에 강 씨를 만났고 또 다른 비 오는 오후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진우가 포옹도 접근도 없이 차가운 시선만 남기자 그녀는 깨달았다. 강 씨와 계속 얽히면 진우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에게 진우는 더 이상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떨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그리움과 멀어졌을 때의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골목 끝 허름한 단칸방을 찾아갔다. 강 씨는 문 앞에 선 그녀를 보고 놀랐다. 예전의 수줍음은 사라지고 슬픔이 섞인 단호함이 엿보였다. 계속하러 온 게 아니라 끝내러 왔어요. 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었다. 더 젊은 놈이라도 생겼나? 나보다 잘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여기에 온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는 건 제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에요. 그리고 빗속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강 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녀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진우뿐이었다. 받지 않는 전화, 진우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두드리지 못한 순간들, 침묵 속의 간절한 시선,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진우의 손길에 살고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을 새웠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빠졌다. 마치 낡은 약을 버리고 달콤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새로운 독약에 빠진 중독자처럼. 진우는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외숙모를 딜레마에 빠진 가련한 여자로 보았다. 안쓰러웠지만 두려웠고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 진정한 설렘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복되는 미래와 구속감에 의해 닳아 없어졌다. 외숙모는 강 씨를 버린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우를 얻기 위해 희생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종속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된다. 최서연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성과 품위를 모두 잃어가고 있었다. 강 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은 후 최서연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진우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감정, 의존, 그리고 소유욕이었다. 관계 후 진우가 손을 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진우가 조용히 방을 나갈 때마다 그녀는 손의 온기가 채가시지 않은 채 차가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혼하면 넌 내 곁에 있어줄래?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외숙모가 몸에 닿을 때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고 불안하고 숨이 막혔다. 본능에 이끌린 게임에서 그는 이제 감정에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슬리퍼 소리와 한밤중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를 잊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 하지만 최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진우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 수척한 얼굴, 잠 못 이룬 밤들로 눈 밑은 검게 패여 있었다. 진우야, 이제 내가 싫어진 거지? 제발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외숙모,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눈물과 조용한 애원으로 며칠을 시달린 끝에 진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조카가 아니었다. 이끌렸든 마음이 약했든 그는 배신자였고 그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부산에 있는 옛 친구가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하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월급도 좋고 숙식도 제공되며 무엇보다 이 3층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다.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진우는 통화 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갈게라고 한마디 답장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떠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최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면 그녀가 붙잡고 울고 고통스러운 속삭임으로 다시 자신을 옭아맬 것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뿌리칠 만큼 냉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우는 침묵을 택했다. 평소처럼 외숙모와 식사하고 인사하고 가볍게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불렀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외숙모가 사주었던 셔츠 한 벌도 접었지만 가져가지는 않았다. 최서연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말이 없어졌고
시선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쩌다 하는 포옹도 어깨를 스치는 정도였다. 보이지 않는 거리가 다시 생겼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두꺼웠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답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 밤 옥상에 섰을 때 그녀는 진우가 먼 곳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이곳을 영원히 떠날 사람처럼. 진우는 작별 인사도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달력에 떠나는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 연필로 휘갈겨 쓴 한 줄만 남겼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난 어떡해? 말해봐. 내가 잘못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날 떠나면 난 어떻게 살아?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네가 날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줘. 제발. 나 버리지 마. 그 말은 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나약함은 매일 자신을 더 꽉 조이는 족쇄가 되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방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손에는 다음 날 새벽 5시 기차표가 들려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아직 하지 못한 한 가지, 외숙모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 외숙모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외숙모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풀어내렸고 눈은 마치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외숙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외숙모가 돌아보았다. 피곤했지만 여전히 이름 모를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저 내일 떠나요. 부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외숙모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기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외숙모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입술은 떨렸고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 우리 정말 잘못됐어요. 외숙모를 탓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둘 다 용서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외숙모가 다가왔다. 더 이상 유혹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것을 잃기 직전의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래도 가는 거구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숙모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 그가 다가가자 외숙모는 그를 끌어안았다. 놓쳐버린 청춘을 붙잡으려는 듯과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외숙모랑 조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한 여자로. 그 말은 공기를 베는 칼날처럼 진우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는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도시가 아직 안개에 잠겨 있을 때 떠났다. 배웅도 메시지도 없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만 남아 있었다. 고칠 수 없는 실수도 있지만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외숙모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차는 조용히 역을 떠났다. 한때 이곳에 속했지만 더 이상 머물 권리가 없는 한 사람을 싣고 마지막 밤. 하늘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3층 집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우는 곧 떠날 것이었다. 내일 아침 기차표도 짐도 모두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육체도, 열정도, 약속도 아닌 그저 존재만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2층으로 올라갔다. 외숙모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옅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는 길게 풀었으며 화장도 향수도 없이 그저 지치고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것을 잃기 직전의 여자일 뿐이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외숙모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가슴 아플 정도로 부드러웠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오늘 밤만 내 곁에 있어줘. 그냥 옆에 눕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느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이전의 밤들처럼 서로를 만지거나 껴안지 않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를 둔 채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더 이상 외숙모와 조카도 미래의 연인도 아닌 영원히 멀어지기 전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살아있는 상처의 그림자였다. 내일 네가 떠나도 난 울지 않을 거야. 단지 내 것이라고 믿었던 걸 지키지 못해서 슬플 뿐이야.
진우는 천장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외숙모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중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숨기지도 두려워하지도 미래하지도 마. 여자는 섹스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을 뿐이야. 그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꽉 쥐지도 떨지도 않는 영원히 떠날 사람의 마지막 접촉이었다. 그들은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서로를 안지도 등 돌리지도 않은 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과 피는 멎었지만 영원히 흉터로 남을 상처로 가득 찬 공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진우가 떠난 후 3층 집은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이른 아침, 부엌의 발소리도 계단의 낮은 웃음소리도 외숙모를 아프면서도 살고 싶게 만들었던 그 시선도 사라졌다. 최서연은 홀로 남았다. 진우가 떠난 첫날 밤 그녀가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비추자 그녀는 다시 시작했다. 치유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집 근처 작은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느린 동작들은 그녀의 몸을 점차 부드럽게 만들었다. 욕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위해서였다. 심리 상담실을 찾아가 낯선 사람 앞에서 미래의 나날들, 외로웠던 밤들, 자신을 여전히 믿어주는 남편을 볼 때의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과 여전히 남은 것들의 이름을 명확히 부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남편 김영철은 여전히 온화한 그 남자였다. 의심도 많은 질문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로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우유를 타서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는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아본 지 오래됐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래됐지.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잖아.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침묵으로 용서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기를 바라지 않았다. 진우와의 일은 잘못되었지만 사실이었던 기억의 일부였다.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남아서 바로잡기를, 깊이 숨쉬며 놓아주기를, 그리고 혼자일지라도 미소 지으며 계속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진우가 떠난 지 석 달째, 김영철은 아내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최서연은 더 상냥해졌고 짜증도 줄었다. 매일 저녁 발코니에서 꽃에 물을 주고 부엌에서 조촐한 저녁을 준비했다. 눈은 더 밝아졌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종종 그를 보며 웃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웃음이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김영철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다. 당신, 이제 중년의 위기는 넘겼나 보네. 그가 아내의 그릇에 생선조림을 덜어주며 놀렸다. 예전엔 얼음장 갔더니 이제 남편 챙길 줄도 알고 외숙모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기에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철은 전혀 몰랐다. 이 집에서 그가 출근하고 출장 간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그가 믿었던 모든 것 사이에 깊은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아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밤들이 부엌일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내가 자신을 더 살뜰히 챙기는 것이 결코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처럼 아꼈던 조카 진우가 그의 현숙한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김영철은 그저 아내가 돌아왔다고만 생각했고 그와 같은 남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도 아내가 왜 한때 차갑고 멀어졌는지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식사가 따뜻하고 아내가 웃고 자신이 여전히 남편이라 불리는 이 현재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가엾은 남편 김영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용서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는 용서이므로. 기차는 아침 6시가 넘어 부산에 멈췄다. 진우는 낡은 배낭을 메고 마치 다른 인생 전체를 뒤에 남겨둔 사람처럼 역을 빠져나왔다. 남쪽의 햇살은 강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모든 것이 새롭고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기엔 충분했다. 진우는 해변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다. 생활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단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야자수 아래를 혼자 산책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평온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안도감으로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다. 은하.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던 여자였다. 눈부시게 예쁘지도 지나치게 영리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우가 더 이상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 은하는 자주 웃었고 고양이 얘기를 좋아했으며 덜 익은 망고에 소금 찍어 먹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번은 그녀가 복도 바닥 닦는 것을 도와주다가 은하가 물었다. 진우 씨, 예전에 사귀던 사람 있었어요? 진우는 웃으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야 말했다. 있었는데 없었어야 했어요. 은하는 더 묻지 않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진우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하에게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좋은 사람인 척 꾸미지도 않았다. 그저 단순하고 과묵하며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죄책감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 파도 소리와 따스한 아침 햇살 속에서 한때 잘못을 저질렀던 한 남자는 평온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 마지막 밤 이후 진우와 최서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안부도 없었다.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했던 방식 그대로 끝났다. 조용하고 은밀하며 이름도 미래도 없이. 최서연은 가끔 휴대폰 연락처를 훑다가 진우라는 이름에서 멈추곤 했다. 이제는 으로 바뀌어 있었다. 잊을 수는 없지만 잊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처음 며칠은 매일 저녁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능소화가 지고 황혼이 기왓장을 물들였지만 곁에 있던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제 역할을 했다. 갈망은 공허함으로, 공허함은 습관으로, 습관은 망각으로 변했다. 부산에서 진우는 약속대로 살았다. 연락하지도, 과거를 언급하지도, 돌아갈 핑계를 찾지도 않았다. 가끔 회색 실크 원피스를 파는 가게를 지날 때면 가슴이 살짝 아렸지만 이내 걸음을 옮겼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면 그는 겪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한 조용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는 온화한 햇살이 드는 계절로 접어들었다. 옥상의 능소화가 작년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3층 집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은밀함도 죄스러운 그림자도 없이 평온만이 남았다. 그리고 한때 그곳을 흔들었던 사람이 돌아왔다. 진우는 1년 만에 연락도 예고도 목적도 없이 돌아왔다. 그저 익숙한 거리를 지나다가 3층 집을 보고 아직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대문은 그대로였고 벽에는 낡은 햇살이 어른거렸다. 옥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능소화 향기를 실어왔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최서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처음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 진우는 그녀를 보았다. 한때 자신을 도리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달라져 있었다. 화장도 젊어 보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바람 속의 고갯짓처럼 가벼운 눈빛이었다. 이제 왔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몸을 비켜주었다. 들어와서 차 한 잔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진우가 외삼촌의 안부를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다행히 아직은 서로 손잡고 있을 수 있어. 진우가 웃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잘못된 변수였지만 더 이상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미소였다. 집을 나설 때 진우는 작년의 능소와 덩굴 아래에 섰다. 여전히 그 자리, 거센 바람이 불던 밤에 서로에게 닿았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해했다. 어떤 관계는 평생 함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을. 그 짧은 만남은 과거를 되살리지 않았다. 그것은 길을 잃고 넘어지고 기울어진 햇살 속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손길일 뿐이었다. 옛 동네를 떠나며 진우는 3층 집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금지된 기억의 일부가 아니었다. 능소화에 물을 주는 아내와 현관에서 신문을 읽는 남편이 있는 평범한 집일 뿐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쓰지 않은 미소였다.
잊어서가 아니라 넘어섰기 때문에. 그날 밤 최서연은 옥상에 서서 조용히 거리로 내려앉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올해도 능소하는 만개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욕망도, 은밀함도, 귓가의 속삭임도 없이 오직 바람과 꽃향기, 그리고 마음의 평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결국 지나갔구나.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이 집은 한때 희미한 죄악들을 숨겼던 곳이었다. 이제는 그저 돌아오고 올바르게 살고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들은 한때 서로를 잘못으로 끌어들인 압류였지만 파도는 이내 물러가고 텅 비었지만 고요한 모래사장을 남겼다. 죄와 용서라는 두 경계선 사이에서 그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을 뿐이다.